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7월 14일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으로 행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네. 어쩌다 깜빡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시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임을 전혀 모르고 혁명에 맞닥뜨렸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관점이 차일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지위, 특권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게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보면은 이 정도는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지만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인간의 맹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지위 또는 특권이라는 그 자리가 시야를 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프랑스 혁명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앙시앙 레짐이라는 구체제라 그러죠. 예. 앙시앙 레짐 체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도 특권층들의 부패와 타락은 뭐 끝을 모르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권 귀족 하면은 토지, 네. 지주 귀족들 있죠. 그리고 이제 법복 귀족들,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종교 귀족들, 이 자들이 극소수가 이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점점 그 체제가 위기로 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 하면은 1789년 그 7월만 기억합니다. 또 길게 보면은 1789년에서 1799년, 약 10년 동안에 걸친 기간이죠. 이 혁명과 반혁명, 그 혁명 세력 내부의 갈등, 다툼 이런 게 아주 많았죠.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789년 바스티유 행진 이후 1799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른바 브리메르 18일 쿠데타죠.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시기까지 이때가 프랑스 혁명 또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혁명은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혁명 반동이 계속 번갈아 나타나게 되고요. 나폴레옹의 출현은 반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일단은 혁명적 열정이 아주 강렬했는데 이집트 원정과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신이 쿠데타를 통해서 총재 정부라고 그러는데요.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 자신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랬다가 10년 후에 자신이 황제로 다시 등극하죠. 예. 이때부터 이제 혁명의 색채들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나폴레옹을 보면 박정희가 생각납니다. 4.19를 무너뜨린 5.16 박정희. 네, 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하나의 초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박정희가 또 나폴레옹 그림을 벽에 붙이면서 젊은 시절부터 나폴레옹을 동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 완전 정복의 시대였죠. 네.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완전 정복이라는 참고서가 있었는데. 아이고,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예, 예. 표지 그림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렇죠. 말단은. 네. 나폴레옹이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은 뭐 따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긴 세월이 있습니다. 개화기 때부터 박정희 이르기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다시 재현되곤 하죠. 네, 얘기가 좀 딴 데로 됐습니다. 혁명적이 나오니까 우리 김 PD가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789년에서 99년까지를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 반목, 외국 정부와의 전쟁 등등을 통해서 혁명이 위기에 처하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1830년에 7월 혁명, 우리 기억할 겁니다. 레미제라블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832년에 6월 혁명, 그리고 1848년에 2월 혁명까지, 그리고 1871년에 파리 꼬뮌까지 거의 100년에 걸쳐서 장기 혁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크게 프랑스 혁명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1789년에 바스티유의 행진으로 시작된 이 혁명은 우리 괴테가 멋지게 얘기했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야말로 이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시점이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민국가, 국민, 그리고 뭐 새로운 뭐 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그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들이 형성됐죠. 그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의 관점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역사 수정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이 가진 그 부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혁명의 당시에 쓰는 폭력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로 대표된 공포정치, 뭐 전체주의, 그리고 이른바 집단 학살까지 모든 시초가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고 해서 프랑스 혁명을 나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혁명의 일면만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관점들 염두에 두고 이 알베르 소브르의 프랑스 혁명사를 읽으면 대단히 큰 그림을,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고 혁명에 관한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대한 책이어서, 그리고 오래전에 1984년에 나온 책인데 최갑수 선생이 다시 개정판을 번역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예. 이 책 읽다 보면은 먼저 프록에 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실려 있어요.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혁명, 그것은 위로부터 강제될 수 없다. 개혁이 위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혁명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 강제되는 것이다. 개혁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흔들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적인 사회 범주들의 지속적인 이익을 위해 기존의 구조를 보듬는다. 개혁은 자신이 강화하려는 기존 사회의 틀 안에서 존재 이유가 뚜렷해진다. 또한 개혁은 시간적으로 길게 펼쳐진 혁명이 아니며 개혁과 혁명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구별된다. 개혁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여기서 문제는 동일한 결과를 이끄는 더 빠른 길이냐 아니면 더 느린 길이냐 사이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창설이냐 아니면 구 사회의 피상적인 수정이냐 사이에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혁명에 대해서 이 알베르 소브리 정의하는 이 구절 아주 깊게 와닿습니다. 혁명은 위로부터 강제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개혁은 위로부터 주어질 수 있지만 혁명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 강제된다는 것이죠. 근데 개혁이 피상적인 그 사회 구조의 수정이라면은 혁명은 근원적인 전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의 창설이냐 아니면 구사회의 피상적인 수정이냐 사이에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게 혁명 정신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는데 바로 이 혁명이란 새로운 사회의 창설을 지향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닌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얘기하는데 이게 알베르 소브르의 정의와 가까워지려면은 관성화된 사회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창안하고 창설하려는 담대한 상상력에 기반해서 나아갈 때 후대 사가들은 촛불혁명을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 전환점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사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상념들이 교차하는데요. 앙시앙 레짐 체제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앙시앙 레짐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법복 귀족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집중적으로 이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 소설과 여러 책들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이른바 관직 매매, 그중에서도 이 법복 귀족들, 그러니까 법무에 종사하는 귀족들이죠. 그 매매가 성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관직은 대단히 폐쇄적이었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민 출신이나 법관 지망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부패와 타락의 진원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랬다는 얘기죠. 이 사법적 평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게 구체제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고요. 그게 점점 더 이 구체제를 나락으로 빠뜨렸고 그게 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작가 스탕달의 아주 대작 적과학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거기에 등장하는 군인 귀족들 그리고 이 종교적 귀족들과 함께 법복 귀족들이 앙시앙 레짐 체제를 지탱해왔고 혁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왕당파라는 이름으로 반동을 하곤 하죠. 이게 그 구체제의 하나의 단면처럼 읽힙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법개혁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수술이 되지 않으면은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지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바로 그 구체제와 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혁명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우리가 그 유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보게 됩니다. 1789년 8월 26일입니다. 인권선언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정말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파천왕의 전무후무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데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모든 사회와 국가에 선행한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며 또 그렇게 살아간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앞으로 일어날 봉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반란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인권선언에 관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봐도 2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도 지금 이 목소리를 들어도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이런 헌장이나 선언의 의미보다는 그 얼마나 내실 있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혁명에 반대하는 내적, 외적 그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 내부에는 이른바 왕당파 세력들, 과거의 특권의 그 향수를 잊지 못한 세력들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외부에는 개불동맹이라고 해서 이 혁명 프랑스를 반대하는 동맹들이 형성됩니다. 이른바 이 왕정 체제를 유지했던 독일 쪽이나 그때는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국이나 뭐 러시아나 각국에서 이 혁명 프랑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규합하죠. 그러면서 이 혁명 전쟁이 시작됩니다. 반혁명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또 내부에서의 지속되는 투쟁을 통해서 여러 그 논의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뭐 인간의 탐욕부터 시작해서 권력의지 그리고 혁명을 둘러싼 쟁투들 있죠. 논쟁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나르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계급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계급은 혁명으로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근본적으로 많은 수의 대지주와 부유한 상인들, 평등을 지지할 수 없고 그렇게 열망했던 귀족제의 폐지를 애석히 여기는 자들, 따라서 평등의 모태인 새 헌법을 저주하는 일군의 부자들과 교만한 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혁명 과정을 서술한 책들이나 문학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늘 반동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혁명으로 손해보는 자들, 과거의 특권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죠. 부자들과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들이 끝없이 혁명에 대해서 회방을 놓죠. 예. 거기에 이제 미디어나 언론이라는 게 늘 뒤따르기 마련이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른 맥락에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조성된 정치 환경을 끝없이 방해하려는 그리고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고 다른 혁명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를 비춰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프랑스 혁명하면은 왕의 머리배기. 아, 그렇죠. 입니다. 루이 16세 재판이 1792년에서 93년 한 3달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생주스트라는 사람이 연설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루이를 재판하는 사람들만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왕을 적당히 벌하자고 역사하는 자들은 결코 공화국을 건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두 가지 방안의 중간은 없습니다. 이 사람, 루이 16세죠. 이 사람은 군림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광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왕은 폭도이며 찬탈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생주스트의 연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줄 압니다. 그리고 폭도이자 찬탈자 역할을 하려는 세력들이 군 내부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분명하죠. 일본 육군, 이른바 쇼와 육군의 권력의 토대를 이어받은 한국의 육군들, 박정희부터 이어지는 이 세력들이 아직도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못 버리고 계엄령을 구상했다는 것 자체, 이것도 프랑스 혁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내지 않으면은 언제고 다시 독버섯처럼 번질 것이라는 게 제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이 참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하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가 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일상적인 혁명의 맥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족적인 문제와 다 결합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다른 기회에 한번 그 베르사유 장미라는 그 만화책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루이 16세의 처형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인데요. 이 공포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알베르 소블은 균형 감각을 갖고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공포 정치가 필요했는지, 반동 세력들과 어떻게 대결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힐러리 맨틀이라는 작가가 쓴 혁명 극장, 부제가 로베스피에르와 친구들인데요. 이 소설을 읽으시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상상력의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 로베스피에르가 얘기한 혁명의 목적이 실려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연의 염원을 충족하고 인류의 운명을 성취하며 철학의 약속을 이행하고 범죄와 폭정의 오랜 지배로부터 섭리를 해방하는 일이다. 한때 노예 상태의 나라들 중에서 빛을 발했던 프랑스가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자유로운 인민의 영광을 압도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 되고 압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압제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유안이 되고 전 우주의 보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업적을 우리의 피로써 봉인하여 최소한 보편적인 지복의 서광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네, 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에 관한 문간의 일부였습니다. 예. 혁명은 그야말로 압제자들을 압도함으로써 압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압제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주의 보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프랑스 혁명 정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은 혁명 정신의 핵심들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읽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알베르 소블의 프랑스 혁명사 함께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이 국왕의 목을 베면 그 다음에 국왕이 되는 사람은 국민을 안 두려워할 수 없어요. 아, 자칫하다가 내 목이 달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실제 목을 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마찬가지죠. 박근혜를 친 우리 국민은 두 번 다시 그런 독재, 사실상의 군주제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촛불혁명 이후.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의 머리베기의 일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박근혜 촛불혁명 이전에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왕의 목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역진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왕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촛불 이후에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역진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김 PD의 그런 적극적인 비전에는 동일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시대부터 어림잡아도 거의 100년 가까이 권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만만히 물러날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지 정말 반동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요. 거기에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우리 시민들의 정말 야무진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